네, 반갑습니다. EBSI 수학 영역의 저는 최은진입니다. 현재 저는요, 경기도 구리 지역에 있는 구리 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기 초가 됐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무래도 내신형인 것 같아요. 제가요, 내신이 1이거든요. 근데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 1학년 때는 한 3, 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3학년 되니까 3월 모의고사 보니까 4등급 나왔고 4월을 봤는데 5가 떴네요. 물론 높은 5긴 하지만 그래서 저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 학생은 과연 내신형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냥 수능 안 할까 봐요. 그리고 내신이랑 저 스펙 열심히 쌓았으니까, 소위 말하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볼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 안 돼.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있다가 입시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이 학생은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수능 준비 열심히 했죠. 근데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나는 내신형 학생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되죠. 여름방학이 지나고 수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미 동해요. 나는 마치 내가 K대학의 이 학과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자소서를 쓰면서 마음껏 이 꿈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상위권 대학은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괜찮은 스펙과 내신을 가진 학생이어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를 여전히 요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요즘엔 조금 낫지만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제일 잘 갈 수 있는 학교는 수능 점수 없이는 한양대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두 개가 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이 좁아요. 근데 이 학생이 결국은 못 맞췄어요. 그래서 쓰린 가슴을 참 부여잡고, 좋은 학교죠.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중경외시 중에 한 군데를 보냈습니다. 내신이 1이었어요. 이과 1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친구가 만약에 조금 더 문제를 인식하고 수능 준비를 조금 더 대들어서 열심히 했더라면, 최저만 조금만 맞췄더라면 물론 좋은 학교를 갔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원서도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학교에서 입학 설명회를 하고 나서 한 학부모가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내신이 5등급이에요. 우리 아이 안 되겠죠? 내신은 아닌 것 같죠? 수능은 조금 나아요. 한 평균 3은 나오는 것 같아요. 수능형인 것 같아요. 내신 버릴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민이 됩니다. 내신 붙잡으려면 학교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행 준비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학교 생활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저 또한 고민이 돼요. 그러나 저는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학교 생활은 3학년 1학기까지는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승부하겠다며 엄청난 각오로 내신을 포기했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5등급은 아니었고요. 2학년 때까지는 4점대 등급이었고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니까 5등급대가 됐더라고요. 내신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정시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했는데 물론 잘 갔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잘 갔지만 인서울을 간신히 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런데요,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향을 했고 수학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게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맞춰보니까 서울에서 간신히 갈 수 있는 정도가 나와서 지금 가서 잘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죠. 수학 가형에서 나형으로 물론 바꿨지만 1등급을 받은 학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수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5점대 등급이었지만 3학년 1학기 때 좀 열심히 해서 4점대 초반이나 3점까지라도 어떻게든 끌어갔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저를 맞추고 서울에서 그래도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쉬움이 남는 학생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교에 잘 가서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쉬움이 남는 아이들의 사례들이에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왔어요. 학생부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성적 분포를 쭉 보니까 평균 등급을 내봤더니 제가 또 수학이니까 등급 계산이 좀 빨라요. 3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서울에서 꼭 가고 싶은데 요거면 좀 힘들겠죠. 저 수능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모의고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정시로 가야 될까요? 적성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떡하죠? 너무 애매해요. 근데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성적이 있었으니 수학 성적 나쁘지 않아요. 1, 2학년 때 1, 2, 1, 2 막 그래요. 나머지는 안 좋아요. 합치니까 3이 넘어갔으니까. 너 이거야. 이거 한번 살려보자.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을 받았어요. 수학은. 다른 건 아니죠. 근데 3점대 초반 등급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그 수능 최저는 못 맞췄지만 시립대를 갔습니다. 시립대 수학과에서 얘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학습법 알려드릴 건데요. 학습법을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우리가 뭘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2마리 토끼입니다. 그 2마리 토끼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내신과 수능입니다. 물론 스펙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쌓아야 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학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내신과 수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3학년 1학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입시를 목전에 앞둔 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1, 2학년이더라도 도움이 되실 테니 3학년 1학기를 앞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1년을 보내야 될지를 저와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사실 2마리를 토끼를 잡다가 잘못하면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마리만 잡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좀 안 그랬는데 우리는 줄만 잘 서면 그 순서대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서 뽑아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적을 줄 세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줄을 서면 실력이 되게 좋은 아이인데도 엉뚱한 학교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야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일단 내신을 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저랑 좀 살펴보려고요. 우선 3학년 1학기 내신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50%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33%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40, 50%가 들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했더라도 내신을 3학년 때 바짝 했을 때 드라마틱한 내신 성적의 향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내신 등급을 평균을 냈는데 갑자기 3이었는데 1이 될 수는 없죠. 평균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향상은 볼 수가 있어요. 50% 들어간다면. 게다가 대학에서는 성적의 큰 상승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고대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제 후배 얘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의 분포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살펴본다는 거죠. 성적을 팩트, 그 가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떠하게 이 성적을 받았는지 과목별 그리고 성적의 추이 분포를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하, 무한한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학년 1학기 내신을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또 하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립대 간 학생 있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학생부에서 요 정도 과목은 살릴만 하다. 요 과목은 내가 내 진로와 연관이 매우 크다. 그러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부문에서 그 과목을 높이 칩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은요. 그렇다고 제가 내 진로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뭐 일본어, 중국어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미술 체육 뭐 이런 거는 좋아 포기해 과감하게 이거 안 돼요. 실제로 또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그 친구 그 후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런 이제 입시 과목이 아닌 과목 소위 말하는 그런 과목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은 안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일단 똑같은 등급이라면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머리 쓰면서 공부했다 이거죠. 좋지 않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등급이 높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똑같은 등급의 학생이라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라면 좋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식이 심한 공부는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진로와 연관이 있는 또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과목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특히 이걸 기억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3학년 1학기 내신은요. 내신 자체가 그렇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요. 게다가 수능 출제 범위라고 하는 EBS 연계교재를 학교에서 부교재로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능 준비를 하는 것과 내신 준비를 하는 게 그닥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진도를 끝내지 못한 교과가 있어요. 기백, 이과 같은 경우, 뭐 문과 같은 경우 확통이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미적분투도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때 진도를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는 게 내가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플래너를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플래너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예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진짜 10수년 전에 공부를 할 때 저는 플래너를 그냥 공책 하나에다 썼어요. 그래서 그냥 날짜 크게 쓰고 그날 계획 쭉 쓰고 한 거는 찍 긋고 못한 거는 다시 V표했다가 다음날 다시 쓰고 맨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아, 이 자식아 시험을 이렇게 못 보고 잠이 오니? 뭐 이런 얘기도 좀 써보고 그러면 스스로를 위로도 하면서 다음날 좀 더 낮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계획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플래너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꼭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갈게요. 두 마리 토끼 중에 가장 어렵죠. 내신은 학교만 왔다 갔다 해도 좀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수능이 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내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죠.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시험 하나가 1차 지필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보는 사실은 다음 주에 4월 학력평가가 있고요. 6월에 드디어 보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치는 6월 모의평가가 있죠. 이 시험이 평가원에서 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실제로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학 가형의 경우에요. 이과 수학.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등급이 나왔는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나왔던 학생이 대수능에서 과연 1등급이 나왔을까? 노란색으로 대각선 표시된 부분이요. 동일한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 1등급 학생이 1등급을 받은 학생은 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성적을 얼마나 향상시킨 학생들이 있었을까 보시면요. 1등급인데 2등급으로 떨어진 학생은 30%나 되지만 6월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건 꼭 아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요.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예고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요. 전국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성적이 끝까지 간다 혹은 이걸 잘 받았다고 나중에도 잘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도 이런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은 3월 학평을 가지고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3월 학평 성적 수능까지 안 가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안 가요. 더 떨어지죠. 아닙니다.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보여드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것도 있어요. 수능에서는요. 누가 끼나요? 재수생 낍니다. N수생. 특히 반수생이 끼면요. 얘네는 학교를 다니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공부 좀 하던 애들인데 걔네가 들어와요. 상위권이 두터워져요. 하지만 수시 원서를 쓰고 나서 아까 제가 그 지도했던 그 친구처럼 선생님 저는 수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빠져나가요. 못하는 애들만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은 많이 끼는데 얘는 다 잘하는 애들이고 재학생은 줄어드는데 다 하위권이에요. 그러니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지를 저와 함께 얘기해 봅시다. 자, 제가 고3 담임이 되면 항상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그동안 받았던 성적,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적을 받았는지를 3월, 4월 쭉쭉쭉 써 내려가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1, 2학년 때 받았던 성적표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영수는요, 성적의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2015년 성적이에요. 한 학생의 성적표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선택형 수능이라 그래서 국어도 A, B형을 봤었고요. 그리고 수학도 가나형이 아닌 A, B형을 봤었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으로 제가 그냥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당시에 국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B형을 받고 수학은 나형을 본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수학은 문과 수학이었죠.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지금 널뛰기를 한 과목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이 친구가 6월 모의평가에서 바닥을 찍었어요. 60점을 맞았어요. 원점수 기준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올랐어요. 9월 모의평가 때 회복했어요. 좋아, 할 수 있어. 수능 때 어떻게 됐나요? 다시 떨어졌어요. 사실 모의고사 성적은요. 내가 안정된 성적 궤도에 올라와 있다면 사실 변동이 잘 없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성적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 쉬운 시험에는 강하고 어려운 시험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모의고사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는 과목은 국영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매일매일 밥 먹듯이.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이미 낮은 성적에서 허덕이고 있는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매일 밥 먹듯이 꾸준히. 그렇게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하고 나면 성적이 움직여요. 아직 3개월에서 6개월 남았죠. 수능까지. 더 많이 남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 3월에 잘 봤어. 그럼 이제 국어는 슬슬 하는 거죠. 왠지 내가 수능 때 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게 성적이 왔다 갔다 했다면 수능에서 물먹을 수 있어요. 이게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요. 재수생은 안 그래요. 이미 한번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돌다리도 정말 두들겨보고 건너요. 그런데 우리 재학생들 중에 재수를 예고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적이 널뛰기를 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3시간 이상씩 하루에 꾸준히 밥 먹듯이 보셔야 돼요. 성적이 그러면 움직일 겁니다. 결국 수능 땐 나올 겁니다.
사회는 조금 달라요. 사회과학은요, 그래도 조금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과목이거든요. 내가 진짜 사회에 진짜 쥐약이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웬만하면 단기간에 올릴 수 있고요. 우리에겐 여름방학이라는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약간의 널뛰기를 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영수는 지금부터 경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어 성적은 육모에서 바닥을 찍었죠. 대수능에서 오르긴 올랐지만 쉽지 않았고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었지만 대수능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사회는 가능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데 국영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절대 재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이 되면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배우는 내용도 달라지지만 문제 스타일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문제 스타일을 많이 바꾸진 않을 겁니다. 내년에 바꿀 거기 때문에 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범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재수 생각 없다면 진짜 올해 올인하셔야 돼요. 새롭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제가 빗금쳐 놓은 저 20학년도, 2020학년도죠. 현재 고3 학생들은 이 체제인데요. 내년이 되면, 즉 현재 고2 학생들이 되면 보세요. 기하가 빠지는 거 보이시죠? 빠져서 엄청 좋아하지 마시고요. 삼각함수가 문과 같은 경우는 들어옵니다. 범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도 많은 변동이 있을 거고요. 아마도 뭐 또 재수를 하면 사실 재수생들끼리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번에 가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가영, 수학 가영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미 나영으로 돌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요. 3월부터 줄곧 나영을 선택했던 학생, 그리고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6월 모의평가부터 가영을 포기하고 나영으로 전향한 학생, 마지막으로 9월부터, 즉 여름방학 6월이 끝나고부터 가영으로에서 나영으로 바꾼 거겠죠. 마지막은 뒤늦게 바꾼 학생들의 성적 변화인데요. 실제로 어떤 학생이 가장 실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나요? 네, 늦게 바꾼 학생이 더 잘 받았어요. 아닐 것 같죠. 범위가 다르니까 나영 빨리 바꾸면 더 낫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1학기 때 내신도 있고요. 공부하는 길에 쭉 하시다가 6월 정도 됐는데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러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웬만하면 가영이면 3등급 밑으로 안 떨어져요. 나영으로 바꿨을 때. 그리고 나영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시고 나 이상한데? 나 가영에서도 3등급인데 나영도 3등급이야. 그럼 바꾸면 안 되죠. 그거 되게 이상한 경우예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어요. 대부분은 올라요. 그래서 가영에서 나영으로 바꾸시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좀 6월 이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공통 범위도 많고요. 실제로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 수학이라는 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푸는 능력이 있으면 푸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정도 사고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나영으로 바꿨을 때 그 범위 금방 소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약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성적표는 보시면요. 요거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성적표인데요. 등급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까지 나오죠. 100분이라는 거는 이제 내 밑으로 몇 명 있냐 이거죠.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제가 굉장히 못한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표준 점수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나의 위치이기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와 등급을 활용하고요. 이제 등급은 보통은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때 보통 쓰고요. 실제로 반영할 땐 표준 점수도 활용을 많이 하죠. 정시까지 가게 되면 더욱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학평 같은 경우는요. 성적표를 보면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정보도 나와요. 너 뭐뭐뭐 못했어.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줘요.
아주 냉정하죠. 그렇지만 학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평 성적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문항에 대한 내 분석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공부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좀 공부가 하고 싶어지긴 하셨나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저는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도 잘했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수학학습법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공부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 계획을 다른 과목까지 같이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학습 전략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모든 과목은 그래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개념과 기출과 실전 연습이 수반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개념이 없으면 수학 어떻게 공부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개념은 수학에서 개념이 뭐야? 물어보면 연속의 정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수학에서 개념은요. 연속의 정의까지만이 아니라 연속의 예제와 유제까지가 개념이에요. 문제로 못 풀면 그게 무슨 개념을 공부한 겁니까? 그쵸? 물론 문제만 푸는 것도 문제예요.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에서 보통 개념은요.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에 딸린 기본서에 있는 예제와 유제까지 내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EBSI 컨텐츠를 기반으로 교재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 개념, 선생님들이 직접 집필하신 수능 개념 교재와 강의 그리고 수능 특강, 특강은 연계 교재죠. 평가원에서 여기서 문제 낼게 하고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명시한 교재죠. 알고 계시죠? 수능 특강은 개념과 예제와 유제가 있고요. 레벨 1, 2, 3 레벨에 따라서 또 나눠져 있어서 일종의 개념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교재 및 강의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능 특강이랑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실전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평가원에서 이거 시험 범위야 라고 얘기한 교재예요. 아시죠? 완성은 6월에 나옵니다. 6월 중순 정도 돼야 나올 겁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이 제대로 안 되시면요. 완성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완성은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교재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 정도 능력은 돼요. 고3이면요. 가장 머리가 핫할 때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치만 특강에서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완성이 지질지질하게 오래 갑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막히고 풀다가 이해가 안 가고 한 문제 갖고 몇 시간 고민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강과 완성으로 특강에서 레벨 3 정도 문제는 이제 실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실전 연습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데요. EBS 기출문제집으로는 EBS의 기출의 미래가 있고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기출문제집을 보셔도 됩니다만 사실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문제를 볼 때는 작년 9월 기출문제야 하고 문제가 모아져 있는 그냥 1번부터 30번을 뽑아서 보는 거 그것보다는 유형별로 기출문제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래야 유형별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의 미래 교재 좀 참고하시고요. 기출의 미래 마지막에는 사관학교 기출 문제들이 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수능 트렌드에 맞기는 한데 많이 보지 못했던 기출 문제들도 좀 풀어볼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요 세 가지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이 잘 계획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가 먼저는 아니에요. 사실은 개념이랑 특강이 가장 먼저긴 합니다만 기출은 중간중간 투입하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완성은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성을 10월에 할 수는 없죠. 최소한 여름방학 이후에는 그래도 들어가 줘야 두 번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정도 계획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진도를 늦게 뺀 과목이 있어. 기백 같은 건 너무 늦었어. 그러면 뭐 9월에 푸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서둘러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시기별 학습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3월에서 6월입니다. 3월에서 6월은요. 일단 내신과 수능에 동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EBS 수능 특강 교재 강의 보시되
이번에 EBS에서 작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만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직전에 요약 강의처럼 듣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내거든요. 학교 내신을.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모두 다 맞으니까. 그래서 변형했을 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저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변형 문제 풀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보시면서 함께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병행하시면 내신도 또 수능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진도를 끝내셔야 돼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까지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6월은요. 이과 기준으로 보면 미적분 2에다가 기백은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백에서 뒤에 킬러 문제는요. 나중에 나오는데 11월이나 9월이나 돼서 나오는데 거기 공부 안 하면 그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진도를 다 안 끝낸 상태에서 6월에서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6월까지 진도는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7월에서 9월은요. 이제 방학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6월 모평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수능 완성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를 하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대신에 약점, 내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10월에서 이제 수능 사이에서는요. 이때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문제집을 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문제집은요. 모의고사처럼 보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얘기했어요. 수학은요.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문제들을요. 자꾸만 투입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집을 2번, 3번 확실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슬슬 모의고사 보듯이 푸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10월이 됐는데 새로운 문제집을 하나 떡하니 갖다 놓고 처음부터 보고 있다. 그럼 재수를 생각하는 거라고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월에는요. 내가 봤던 것들을 자꾸만 복습하거나 연계교재가 아닌 비연계교재 중에 파이널 모의고사나 만점 마무리 같은 거 있어요. 모의고사예요. 이런 걸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기 지금 4월이 빠졌는데요. 3, 4, 6, 7, 9, 10월의 기출문제.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 출제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기출의미라나 기출문제집에는 없겠죠.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 아니에요. 그냥 계속 보세요. 기출문제는요. 보면 볼수록 새롭고요. 문제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내신과 수능의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란 얘기인데 무리한 요구인 걸 압니다. 그치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학평이나 모평을 보시면요. 내가 이제 이 시험을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시험을 보는 순간에 이게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실제 시험을 보잖아요. 벌렁벌렁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막 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요. 큰 시험에 특히 약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짜잘한 시험들을 볼 때,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를 볼 때 각 문제마다 내가 드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갔는지를 조금씩이라도 적어두시는 게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점검을 할 때 혹은 오답 정리를 할 때 요 생각이 틀렸던 거구나. 이런 걸 잡아내셔야 여러분이 이게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요. 실전에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내 생각의 흐름을 물론 그럴 정신이 잘 없죠. 그치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아 이거 연습이야 하면서 거기에 내 생각의 흐름이나 혹은 나의 뭐 그런 것들을 다 적으시는 거예요. 뭐 깨알같이 적으면서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요. 순간순간 메모를 하라는 거죠. 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또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번호도 똑같아요. 요 번호에는 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알죠?
고3 학생들은. 그쵸? 알지만 변형되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이런 유형을 볼 때 나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고요. 기출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덜 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상위권이다. 그러면요. 킬러 문항을 무조건 공략하셔야죠.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시죠? 92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요. 그게 안 되면 2등급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29번, 30번, 21번, 20번인데요. 사실은 30번은요. 맞추는 게 더 용해요. 알고 계시죠? 못 맞춰도 1등급이에요. 21번 틀려도 1등급인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하나 더 틀려도 1등급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최상위권을 노리는 분들은 이거를 집중하셔야죠. 당연히. 30번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21번, 20번 그리고 29번까지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30번 못 맞추셔도 괜찮아요. 1등급 나와요. 괜찮은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킬러 문항 특강이라는 EBS에 이제 특강이 곧 오픈이 됩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레벨 3 문제들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요, 역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적이 애매해요. 진도는 다 나갔어요.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답답하죠.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거꾸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유형별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의 7대 함정이라는 연계 교재는 아닙니다만 EBS 교재를 보시면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표, 그래프 읽기가 약한 친구들, 뭐가 약한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함정들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중위권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연계 교재를 변형해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제가 변형한 문제 풀리지 않아도 웬만한 거 다 변형해서 풀어요. 변형 문제 주면. 그 학생들의 문제는 21번, 30번이죠. 그런데요, 중위권 학생들은요, 변형을 하면 못 풀어요. 이게 큰 문제죠. 변형한 문제들을 자꾸만 유사성을 찾아가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내신 만점 수능 특강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위권 학생들 이제 걱정이 되시죠. 수능을 포기해야 되나, 수학은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십니다. 초보 탈출 넘버원이라고 해서 진짜 생 기초부터 하는 게 있어요. 차근차근 가세요. 할 수 있어요. 완전 하위권이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형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위가 많아요. 가형은요, 나형 범위까지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녹록지 않아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과목까지 하시려면 진짜 밤에 잠 안 주무셔야 돼요. 나형은 가능합니다. 제가 나형은요 3등급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수학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기본기부터 탄탄히 하세요. 이해 안 가면 이런 강의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계교재랑 개념학습을 같이 가세요. 연계교재를 보면서 개념학습을 같이 하시면서 쉬운 3점 기출부터 시작해서 쉬운 4점 기출까지. 4점 기출이 다 어렵지 않거든요. 4점 기출 중에서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토대로 공부하시면요, 최소 80점이 나와요. 실제로 EBS 강의 중에는 표, 그래프, 그림 읽기라는 아주 쉬운 강의가 또 있고요. 기출의 미래에서도 쉬운 3점, 4점 문제까지 공부하시면서 하시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이죠. 10월에 어떤 강의를 한번 했었냐면 완전 3점 문제랑 4점, 쉬운 4점까지만 모았어요. 한 3년치를. 연계교재랑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얘들아 요거라도 보고 가. 나형 학생들에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한 달 전에 보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모두 포기하고 있었고 내 인생 7, 8등급인데 수능을 69점을 맞았대요. 또 보실래요? 100분을 처음으로 다 써봐서 51점을 맞았대요. 모의고사 5등급은 수없이 맞아봤던 친구인데 대부분 4등급으로 61점으로 예측이 된대요. 사실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예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좀 현실적인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나형은 가능합니다. 요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붙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더 들어가시면 돼요. 기출문제 한 번 더 돌리고 이번엔 4점에서 조금 더 어려운 4점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80점 갑니다. 왜냐?
아직 4월이거든요. 얘네는 10월에 한 애들이에요. 나형 가능해요. 자, 기출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평가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면 또 할 거야?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여름방학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역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저와 함께 이제 이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기출을 분석한 표인데요. 이 표는요, 뭐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고요. 뭐 언제 뭐가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흔치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기출의 미래에도 있고요. 각 과목별로 최근에 몇 문제씩 나왔는지예요. 옆에는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을 이제 옆에는 다 빈칸으로 만드시고 요 유형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 현재 학습 상태에 색을 칠합니다. 그러나 연필로 칠합니다. 그러면 수능 그날까지 이 10칸이 다 채워지는 그날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문제만 나왔다면 다 맞춰. 10칸 칠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미분 가능성 문제만 나오면 뭐가 그렇게 헷갈리는지 자꾸 틀려. 3개만 칠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색칠을 더 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항목에 최종 10칸이 다 찰 때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건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더욱 많이 쓰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사회과학도 나온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역으로 찾아가서 개념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보너스처럼 준비한 얘기인데요. 여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도형을 좀 어려워하길래 제가 도형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 돈 모으고 싶으시면 뭐부터 하시죠?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불리시잖아요. 종잣돈이 뭐예요? 더 큰 돈으로 불리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수학도 그래요. 종자 지식이 있습니다. 도형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종자 지식. 도형 문제에서 미천이 되는 지식이나 기본 내용이죠.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뭔지 알죠? 중학교 때 다 봤죠? 맞아요. 여기 뭐 접선의 원이 접하고 있으면 중심에서 내려가면 90도로 만난다든지 뭐 제가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 미천이 되는 건 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도형 지식입니다. 요걸 가지고 물론 1학년 때도 좀 배웠어요. 고1 때도. 요게 일단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오늘 가서 이거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 열쇠가 보조선에 있어요. 어디에 보조선을 그을까? 아니면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쪼개볼까? 그래서 보조선을 잘 긋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쵸?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요거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어떻게 풀면 되죠? 보조선 어디 그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더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으시면 나오죠. 억각, 뭐 동의각 해서. 이런 게 사실은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실제 기출문제죠.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거 풀고 있어요, 어머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려운 거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거 도형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 도형을 가지고 안에 넓이 구하는 거죠. 그죠? 어디다 보조선 그을까요? 네. 맞죠? 여기 그으시면 되죠. 이렇게 쪼개고 나서 네, 지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안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돼요. 국민 공식을 쓰시면 되죠. 뭔가 뿌듯하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 도형만 좀 볼까요? 이 도형이에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반지름 원의 넓이를 다 더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선은 어디다 긋지?
네, 제가 진행합니다. 요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중심에서 접선에 그으면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쵸? 그러면 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닮음을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제가 맛보기로 그냥 우리 친구들이 좀 왔길래 준비해 본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답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도형은 보여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중학도형의 지식과 고1 때 도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학을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거 여러분 꼭 도형에 대해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답 정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오답 정리는요. 그냥 찢으세요. 그래서 봉투에 넣으세요. 어머님들 다 사주실 거죠? 문제집도. 네, 연계교재 부족하면 더 사주실 거죠? 네. 그거 오려 붙여서 뭐 복사해서 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찢어요.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 봉투 들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는 거 여학생들 절대 필요 없어요. 다 나중에 다 버립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BSI 컨텐츠 중에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거 몇 개만 딱 알려드릴게요. 꿀팁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커리큘럼이니까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EBSI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강좌가 있는지 제가 언급드린 강좌도 있고요. 또 아닌 것들도 있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 굳이 소개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논술 첨삭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박이죠. 저는 진짜 비싼 돈 내고 옛날에 논술 배웠거든요. 근데 첨삭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꼭 학원을 다녀야 하고 막 그렇잖아요. EBS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논제가 올라오면 그거 글 올려서 하시면 되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쭉 있죠. 목요일 밤에 업데이트돼요. 논제가. 네. 자, 그 다음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이제 내 상황을 입력하시면 강좌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홈페이지에 가시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자료. 저 진짜 밤새 자료 만들거든요. 안 봐주시면 진짜 속상해요. 여러분 위해서 무료로 만드는 자료인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들 막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용만 잘하시면 진짜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몰라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으로 무료로 강의에 대한 자료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수강후기 통해서 선생님 오늘 입시 설명회 들었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뭐 이런 거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인천 또 오고 싶겠죠. 네. 네, 그래서 수강후기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게 또 우리 또 기분 좋아야 공부 잘 되니까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Q&A 들어가시면 진짜 답변 빨리 해주십니다. 모르는 문제 바로 그냥 사진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콴X 뭐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 검색하면 바로 사진으로 문제풀이 다 나오잖아요. EBS도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문항 코드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Q&A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끙끙끙끙 하시지 마시고 해결하는데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우려되는 건데 모르면 바로 찍어서 찾는 거야, 요즘 애들은. 그러면 수학은 잘 안 늘거든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최소 10분 이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해설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고민하고 일부만 보고 힌트만 얻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입시 설명회는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혹시 사진 못 찍으셨거나 하신 것들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인데 저의 그 능력을 노래까지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씨의 노래 중에 드라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미발매 앨범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들어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가 모두 날 위해 태어났지. 올 한 해는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 해 정말 공부에만 올인하시고 꼭 나를 위한 한 해를 만드셔서 내년부터 정말 멋지게 대학생활도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항상
우리 EBS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또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